안녕하세요. 송석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강제 연행 노동자 문제에 대해 학습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전시체제와 자본주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국 일본이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하게 된 배경과 이로써 발생한 오늘날의 강제 연행 노동자 문제의 쟁점 및 일본과 한국 법원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과와 그 결과에 관해 학습합니다. 학습의 목표로는 첫째, 제국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전시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로 연행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강제 연행된 한국인 노동자의 차별적 생활을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오늘날의 강제 연행 노동자 문제의 쟁점과 그것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일본과 한국 법원에서의 강제 연행 노동자 소송의 경과와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강제 연행 노동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등이 되겠습니다. 총동원체제 제국 일본의 전시체제와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국방제일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제일주의는 총동원체제와 사상국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먼저 총동원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동원체제는 국가 주도의 국가 자원을 동원하고 배치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총동원체제 하에서는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일본의 국민으로서의 삶만이 강제되었습니다. 국민으로서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전쟁에 모든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충량한 신민이 되는 것, 그것이 총동원 체제가 의도한 목표였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다양한 방면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오로지 국민된 자격만이 중시되는 그러한 총동원 체제 하에서의 국방제일주의는 사상국방이라고 하는 사조를 낳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사고가 국가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국가를 떠난 인간의 사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오로지 국가만을 위하고 국가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사상에 있어서는 꿈도 국가를 위한 내용으로 꿈을 꿔야 되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전시체제 속에서 태평양 전쟁의 막바지 단계에서는 병력 자원이 부족하게 되니까 식민지의 사람들을 강제 징병을 한다든가 또는 일본의 차세대의 리더들을 전쟁에 내모는, 즉 학도들을 전쟁에 출전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대학생들이 학도로서 학도 의용군으로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전쟁에 나가게 되면 죽음은 너무도 자명한 것인데 왜 이 젊은 나이에 그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나라를 죽는 자신들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쟁터에 나가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곧 다가올지도 모르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 교토대학에서 당시 교토대학 철학과의 다나베 하지메라고 하는 교수에게 자신들의 전쟁터로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맞이하게 될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철학자가 다나베 하지메가 그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응해서 교토대학교 강당에서 청년 장병들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나베 하지메는 죽음의 의미를 셋으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자연관적인 입장에서의 죽음입니다. 운명적으로 삶과 죽음을 동등하게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학적인 자각에 의한 죽음입니다. 가능성으로서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존재를 결정해가는 입장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설명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하면서도 동시에 다소는 좀 철학적으로 들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나베 하지메가 얘기한 죽음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로서는 실천적 입장으로서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국가를 위한 당위로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철학자 다나베 하지메의 철학적인 입장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소는 국가주의적인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은 곧 당시에 사상 국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국방을 우선해서 생각되고 또 행동되었던 그런 국방제일주의의 흔적이 아닌가. 실천적 입장으로서 오로지 국가를 위한 당위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이 저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 다나베의 강연 내용을 품에 안고 전쟁터로 흩어져 나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 국방과 함께 원료 공급에 있어서도 국방 제일주의에 의해서 오로지 국방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팽창적 침략주의를 국가 노선으로 정하고 이를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원래 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경공업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다가 궁극적으로 중화학 공업의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데,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군사 무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경공업 수준을 넘어서서 중화학 공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원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필요한 원료를 얻기 위해서도 또 다른 침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얻은 모든 원료를 우선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에 배치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료 공급을 위해서 팽창적 침략주의를 하는 동시에 일본인들을 식민지 지역에 보냅니다. 이동을 시킵니다. 그것을 이제 식민, 국민을 심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식민지인 한국이나 대만, 만주 등에 대거 이동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한국인들의 다수가 일본으로 강제로 연행되거나 하는 형태로, 물론 자발적인 이주도 있었습니다만 한국인들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이동하기도 했지만 일본인도 한국으로, 대만으로, 만주로 많이 이동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식민지로 이동해서 사는 일본인들은 당시 피식민지의 주민들에게는 일본과 동일한 개념으로 각인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피식민지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위에 살고 있는 일본인 자체가 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신들에게 억압적인 존재로 다가오면서 풀뿌리 파시즘을 각인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일본인들이 식민지에 식민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팽창적 침략주의나 일본인의 식민지 식민은 궁극적으로는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국 일본은 국방제일주의라고 하는 전시체제 속에서 원료 공급과 함께 노동력 공급에 대한 상당한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노동력과 관련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조달하기가 한계에 다다르게 되자 식민지의 노동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1939년부터 1941년까지 모집에 의한 방식으로 42년부터 43년까지는 관주선에 의한 방식으로 1944년부터 1945년까지는 징용의 방식으로 각각 한국인 노동자를 노동력으로 확보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인 노동자를 노동력으로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초기에 모집 방식을 거쳐 중기에 관주선 방식 그리고 말기에 징용 방식 등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데 혹자는 모집 방식이 모집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업이 모집 공고를 내면 각각의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서 그에 응했을 뿐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노동력 이동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지원 교수 등의 연구에 의하면 모집 방식의 경우에도 그리고 관주선 방식의 경우에도 징용 방식에서처럼 개인의 의사가 전적으로 무시된 상태에서 일본 국가의 강제력이 발동된 상태에서의 노동력 동원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모집 방식부터 관주선 방식, 징용 방식 모두가 강제에 의한 동원이었다고 강조하는 그러한 연구 성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연행 노동자는 제국 일본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징용된 노동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강제 연행 노동자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시체제와 자본주의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감사합니다.